한국전쟁에 수천 명의 지원군을 보냈으며 아세안 창설을 주도한 나라. 1960년대 한국의 대표 수출품은 바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가발을 만들기 위해 외국에 팔았죠. 그런데 같은 시기 필리핀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설탕 수출국이었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은 필리핀은 곧 아시아의 미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한때 아시아의 미래는 필리핀에 있다라는 말이 있었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의 가난을 상징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는데요. 어떻게 이런 추락이 가능했을까요? 한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나라가 왜 지금도 가난에 허덕이는 걸까요? 그 답은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찾을 수 있습니다. 1521년 마젤란이 필리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후 300년 넘게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스페인의 목표는 이 땅에서 최대한 많은 자원과 세금을 뽑아내는 것.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플랜테이션 농업입니다. 사탕수수, 코코넛, 마닐라섬 같은 열대 작물을 대규모로 키워 스페인으로 실어 나른 것이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원래 필리핀 농민들은 자작농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땅에서 농사짓고 가족을 부양했죠. 하지만 스페인 관리와 결탁한 일부 토착 세력이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 대지주로 성장하자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땅을 잃고 지주의 밑에서 일하는 소작농으로 전락했죠. 지주는 농민에게 세금과 소작료를 동시에 물리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즉 농민은 가난해지고 지주는 더 부유해졌습니다. 흥미로운 건 스페인이 이 상황을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부러 부추겼습니다.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어야 식민지를 통치하기가 쉬웠기 때문이죠. 이 구조 덕분에 스페인은 300년 넘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필리핀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도 컸는데요. 필리핀 사회의 불평등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아버린 거죠. 1946년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여전히 사회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토지의 대부분은 여전히 소수 가문이 소유하고 있었고 국민 대다수는 땅 없는 농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즉 국기는 바뀌었지만 실질적 구조는 여전히 식민지 시대 그대로였던 겁니다. 비슷한 시기 한국과 대만도 불평등을 안고 있었지만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당시 한국 농민 10명 중 7명이 자기 땅이 없는 소작농이었습니다. 땅은 지주가 다 갖고 있고 농민은 그 땅을 빌려 농사 지은 뒤 수확의 절반을 소작료로 내야 했습니다. 땀은 농민이 흘리는데 이익은 지주가 챙기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 1949년 정부가 농지개혁법을 만듭니다. 지주가 가진 땅이 3정보를 넘으면 국가가 강제로 사들여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였죠. 덕분에 소작농들은 드디어 자기 땅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농민들의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이제 땅이 내 것이니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 가꾸려는 의욕이 생긴 겁니다. 결국 1950에서 60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한강의 기적은 이 토지개혁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필리핀은 토지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식민지 시대의 불평등이 그대로 고착화되며 지금까지도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독립 이후 필리핀에는 정말 변화의 기회가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한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먹기 전에 국민이 먼저 먹어야 한다고 외쳤던 막사이사이 대통령입니다. 부패 척결, 토지개혁,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치.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는 특권을 거부했습니다. 호화로운 의전 차량 대신 작은 지프를 타고 다녔고 가족이나 측근에게조차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그를 국민의 대통령이라 불렀습니다. 부패가 일상화된 정치판에서 드물게 정직하고 청렴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토지개혁에 힘을 쏟았습니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져온 불평등을 바로잡아 농민들에게 땅을 돌려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의회는 여전히 지주 가문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어떻게든 개혁을 가로막았습니다. 막사이사이는 점진적 개혁을 추진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막사이사이라면 필리핀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1957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막사이사이를 태운 비행기가 세부섬 인근에서 추락한 것이죠. 이 사고로 그는 불과 50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으며 필리핀 국민의 희망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개혁의 불씨가 꺼진 자리엔 다시 불안정과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965년 한 남자가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처음엔 농업정책, 토지개혁, 산업화 구상까지 내세우며 기대를 모았지만 곧 그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마르코스는 20년 넘게 권력을 움켜쥐며 필리핀을 부패와 독재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들은 해외로 수십억 달러를 빼돌렸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 이멜다는 수천 켤레의 구두를 소유해 전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르코스는 정적을 투옥하고 언론을 탄압하며 1972년에는 계엄령을 선포해 정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 사이 지주 가문과 정치 권력은 더욱더 결탁했고 부의 독점은 심화되었습니다. 막사이사이가 보여준 청렴과 희망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스가 남긴 부패와 독재의 그림자는 너무도 길었습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필리핀은 정치적 자유를 잃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마저 상위층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즉 필리핀에는 분명 변화를 꿈꾼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 찾아온 독재는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국민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20년 가까이 건자로 움켜진 마르코스 정권. 1980년대 초 필리핀은 이미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부정부패는 일상이 되었고 한국이 도약을 준비하는 동안 필리핀은 더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야당 지도자 베니그노 아키노 상원의원이 공항에서 암살당한 것입니다. 베니그노 아키노 암살 사건은 필리핀 현대사에서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데 단순히 정치인의 죽음이 아니라 필리핀 사회 전체를 뒤흔든 기폭제였죠. 그때 필리핀은 마르코스의 장기 독재로 이미 경제는 무너지고 부정부패가 일상이었고 국민들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군대와 경찰을 눌려 거리에서 쉽게 저항하지 못했죠. 그런데 야당의 상징이자 민주화의 희망으로 불리던 아키노가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 장면은 세계 언론에 그대로 중계되었고 국민들은 이제는 정말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키노의 장례식에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실상 반 마르코스 시위였으며 이후 필리핀 전역에서 민주화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독재자 마르코스가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어도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결국 1986년 피플 파워 혁명으로 마르코스는 하와이로 망명했고 드디어 필리핀 국민은 독재자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 건 암살당한 아키노 상원의원의 아내 코라손 아키노였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는 남편의 죽음 이후 필리핀 민주화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들은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필리핀이 바뀔 수 있겠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회를 장악한 이들은 여전히 지주 가문이었기 때문이죠. 즉 권력 교체는 있었지만 기득권 구조 자체를 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토지개혁 법안은 계속 무산됐고 기껏 통과된 개혁안조차 유명무실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 제도는 재도입되었지만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세력은 기존 엘리트들이 그대로였습니다. 피플파워 혁명은 분명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진짜 혁명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 속에서 필리핀 사람들은 어떻게 생존을 이어갔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라를 떠나는 것. 홍콩 도심 센트럴 광장. 일요일이면 이곳은 작은 필리핀 마을로 변합니다. 수천 명의 필리핀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며 휴식을 즐기죠. 이들의 직업은 대부분 가사 도우미, 주 6일 동안 외국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청소와 요리를 하며 돈을 벌다가 단 하루 일요일에만 나와 모이는 겁니다. 이 장면은 홍콩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두바이, 싱가포르, 런던, 뉴욕 세계 어디를 가든 필리핀 출신 노동자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의 해외 노동자는 약 1000만 명, 전체 인구의 10%가 외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매달 고향으로 보내는 송금액은 국가 GDP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즉 해외에서 흘러오는 돈이 필리핀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모험심에 해외로 나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필리핀 내부에는 좋은 일자리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제조업 기반은 약했고 고부가가치 산업도 거의 없었죠. 결국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해외로 나가야만 미래가 열렸습니다. 그 결과 나라 안에는 발전을 이끌 인재가 남지 않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해외로 나간 노동자들이 대부분 가족을 두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져 자라야 했고 노부모는 자식이 없는 시골 마을에서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버팀목이 되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커다란 상처를 남긴 것이죠. 이런 현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필리핀을 가정부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는 필리핀 여성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국가 구조가 국민을 해외 노동에 의존하게 만든 슬픈 별명입니다. 그렇다면 필리핀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기서 놀라운 현실이 드러나는데 필리핀의 경제와 권력은 단 몇몇 가문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리핀의 부유층은 전체 인구의 불과 2% 남짓. 하지만 이들이 가진 부는 나라 전체의 경제를 쥐락펴락합니다. 대형은행, 미디어, 슈퍼마켓, 통신사, 심지어 정치권까지 이 모든 분야가 소수 가문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가 성장해도 과실은 상위층으로만 흘러들어갑니다. 대다수 국민은 오히려 물가 상승과 생활고에 더 시달리게 되죠. 이 가문들은 부자일 뿐 아니라 정치까지 장악했습니다. 토지를 가진 지주는 농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대신 선거 때는 표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구조를 후견주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돈과 표를 맞바꾸는 거래였죠. 덕분에 가문들은 세대를 거듭해도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필리핀 정치인의 이름을 보면 성씨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상 몇몇 가문이 돌아가며 권력을 잡는 구조였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수십 년간 부정부패와 불평등을 겪다 보니 정치는 원래 저 사람들의 것이라며 체념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필리핀 사람들 중 상당수는 선거 때 미래보다는 눈앞의 작은 이익에 표를 던집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바뀔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치입니다. 필리핀이 진정으로 변하려면 권력이 소수 가문에서 국민 다수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는 아마 가장 어려운 과제지만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그 다음 필요한 건 경제의 다변화인데요. 지금까지 필리핀은 해외 송금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기대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젊은 인구와 영어 능력, IT 서비스 산업에서의 강점을 살린다면 필리핀은 단순히 노동자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나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투자도 필요한데 아이들의 30%가 영양 결핍에 시달리는 나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교육, 보건, 기본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당장 눈앞의 성장률보다 훨씬 중요한 미래 자산이죠. 사람에 투자하지 않는 나라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냉정히 말해 필리핀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젊고 역동적인 인구, 전력적 위치, 영어 능력, 글로벌 네트워크. 이건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산입니다. 만약 정치와 경제 구조가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필리핀은 다시 한번 아시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